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2부 시작합니다. 라이브 상황, 코로나19 상황실로 이어가겠습니다. 4월 22일 수요일 코로나19 국내 확진자는 어제보다 11명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닷새째 10명 안팎입니다. 국내 총 확진자는 1,694명, 격리 해제는 8,277명, 80%의 완치율이 넘습니다. 이웃나라 일본 상황은 점점 심각해져만 갑니다. 일본의 어제 추가 확진자는 390명, 총 확진자는 12,255명. 특히 수도 도쿄 주변이 심각합니다. 일본 상황도 하루빨리 진정되기를 바랍니다. 입국 금지하고 비아냥거리고 일본처럼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는 진정으로 일본 상황도 진정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기억을 좀 잠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우리도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던 적이 있었어요. 31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지난 3월 초였는데요. 대구 지역에서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300명, 500명 이랬던 적이 있었죠. 가장 많을 때는 2월 29일이었는데요. 700명이 넘었던 날도 있습니다. 2384님, 금천 사는 주부인데요. 집 주변 음식점이 많아요. 북적북적대고 마스크도 안 하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여서 염려가 됩니다. 코로나가 장기로 갈 것 같으니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타인에게 피해 안 주면 합니다. 네, 좋은 의견이고요. 7321님, 재택근무 형태는 코로나 사태 이후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면 어떨까 합니다. 회사 내 인간관계 갈등이 유발하는 사회적 문제나 개인적 심리 문제가 큰 게 사실이니까요. 나아가 도시 내 건물 집중과 땅값 상승 같은 문제에도 상당 부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워라밸 운동에도 크게 이바지할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재택근무하고요. 그리고 재택근무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수업 이런 쪽으로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확진자가 지난 10일 0명을 기록합니다. 지금은 대구도 완벽하게 완정세에 접어들었는데요. 대구 지역 코로나를 잡기 위해서 최전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계명대학교 대구 동산병원 이비인후과 김동은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방송 프로그램 좋아하세요? 당연히 라이브 비대위 좋아합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인격적으로 굉장히 고매하시네요. 네. 저희 방송에 문자도 보내주신다면서요? 아니요. 월요일 날인가 처음 보내봤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때 상록수 예. 그 헌정곡 관련된 인터뷰 듣다가 네. 너무 감동받아서 차를 세우고 네. 문자가 가는지 한번 샵 하고 이렇게 보내봤는데 네. 도착했는 모양이죠. 네. 뭐라고 보내셨어요? 그런 헌정곡을 만들어 주셔서 네. 제작진께 너무 감사드린다. 뮤지션 여러분께 고맙다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네. 큰 힘이 됐다고 보냈습니다. 예. 꼭 전하겠습니다. 제가 탁현민, 김영석 씨한테 예. 큰 힘이 됐다고 제가 네네. 아까 문자를 보냈어요. 선생님 얘기를 사연으로 그랬더니 굉장히 좀 감동받아 하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김영석 작곡가님 감동받아 하고요. 탁현민 씨는 그냥 그래요. 원래 성격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분은. 예. 네. 근데 상록수 2020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 그리고 국민을 위한 헌정곡인데 이 네. 뮤직비디오에 교수님도 나온다면서요? 예. 제가 정확하게 2분 28초에서 2분 30초 사이에 2초 나오는데요. 2초 나오면 거의 주연급이십니다. 그래요? 네. 거기 우리들 가진 것 그 대목에서 제가 머리에 반창고 붙이고 예. 이렇게 100m 달리기 선수처럼 전력 질주하는 모습이 잠깐 나옵니다. 네. 그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도 알아보고 연락 옵니까? 4월 19일 날 오전 한 10시 40분경에 네. 어떤 선생님이 4.19 혁명 60주년 기념식에 제가 나왔다고 연락을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예. 유튜브에 들어가서 다시 보기로 보니까 네. 그 행사장 대형 스크린에 정말 제 얼굴이 나왔습니다. 예. 그때 아마 그 헌정곡을 4.19 혁명 60주년 기념식에서 들었죠. 같이 보셨던 모양이고 예. 제가
대구 시민 중에 4.19 혁명 60주년 기념식을 TV로 보는 아주 민주 시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고. 아, 그렇네요. 예, 저는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60주년인지 알고 있었는데 네. 보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그날 이후에도 뮤직비디오 봤다는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가족들은 혹시 뭐라고 합니까? 예, 가족들도 같이 봤는데요. 네. 예, 뭐 다들 뭐 이래 상당히 그 헌정국이 감동적이니까요. 네. 네, 되게 좋아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지금 그 우리들 가진 것 그 부분 저는 노래는 못 불러서 안 부르겠습니다. 네. 그 장면 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선생님 얼굴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굴 보면서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도 꼭 전하고 싶어요. 우리 국민들이 정말 고마워한다는 말도 전하고 싶습니다. 네네. 네.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죠? 아닙니다. 2월 말 3월 초 아까 700명 넘게 확진되었다 말씀하셨는데 네. 그 당시에 비해서는 지금 대구도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요. 네. 시민들 진료받으러 오시는 환자분들 표정이 한 달 전보다 좀 많이 밝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어떤 코로나19의 긴 터널에서 대구도 서서히 좀 빠져나오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덕분입니다. 네. 아닙니다. 스카이 클라우드님이 이런 의견 주셔서 시간을 분 단위로 말씀하시는 것 보니 삶이 매우 정확하신 듯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죠, 선생님. 아니요, 꼭 한번 보시라고. 네. 아마 월요일 날 들어주셔서 오늘 안 들어주실 것 같아서. 아하, 네. 네, 한번 보시라고 이제.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예. 근데 교수님. 네. 대구시에서 의료진 수당을 지급 안 해가지고 의료진들이나 자원봉사자분들께서 좀 고생이 많다 이런 뉴스 전한 적이 있는데요. 좀 해결이 됐습니까? 저는 수당을 받지를 않아서 정확하게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잘 모르는데 네. 아마 2주 단위로 수당을 주다가 그걸 4주로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대구시의 이런 해명을 들어보면 이해는 되는데 네. 또 해명을 하고 나서는 또 즉각 지급을 했더라고요. 또 대학 비용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줄 수 있었을 거면 미리 줬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논란이 된 다음에 지급했는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교수님. 정확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그 대구 의료진들의 생각은 좀 평가는 어떻습니까? 예, 좀 힘든 질문인데요. 좀 힘듭니까? 예.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분초로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예, 일단 시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네.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감염병 확산을 맞아서 선두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한번 페이스북에 사면이 초과다. 그래 마음껏 덤벼라 이런 글을 올리셨던데 네. 저는 이 코로나19에게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은 혹시 이게 시민들이나 국민들에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좀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대구 확산되기 전에 이렇게 좀 자화자찬을 좀 많이 했거든요. 예. 우리가 메르스 때 대구가 잘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구에 이렇게 확산 사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도 또 잘 막았다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데 지금 아직 그런 평가를 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지금 더 좀 이렇게 신중하게 대응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 범시민 대책위를 만들어서 200분 가까이 화상 회의를 하고 하는데 그런 좀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지금 과연 필요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시애틀에 있는 교민께서 제가 드라이브스루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좀 물어도 오시고 그다음에 진단 키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서 국격이 이번에 좀 높아지는 것 같은데 사실 대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셔서 이렇게 시장님 걱정을 좀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제발 좀 대구 시민들이 대구 시장님 좀 자랑스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새겨들으라고 꼭 전화하겠습니다. 2177님 지금 상록수 2분 19초 찾아봤습니다. 노래 너무 감동적입니다. 이렇게 거기에 나온 분이 우리 교수님이십니다. 김동훈 교수님. 김윤태님은 대구 시민입니다. 마음이 조금 안정되네요. 교수님 얘기 듣고 마음이 조금 안정된다는 대구 시민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제가 뭐 그런 어떤 거대 담론을 말씀드릴 만큼 잘 알지를 못해서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잠깐 말씀드리면, 네. 이게 결국 저희가 너무 환경을 너무 파괴를 하고 뭐 기후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해서 네. 결국 생긴 것 같아서 그런 데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는 모든 세상이 그렇지만 의료에 있어서도 생명보다는 돈이 더 우선되는 예. 그런 환경이 지금 계속 조성되고 있어서 이렇게 의료마저도 돈벌이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감염병 확산이 왔을 때 정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의료는 뭐 공기와 마찬가지로 공공재, 이거는 뭐 가난한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누구나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이번에도 보면 똑같은 코로나19 바이러스라도 좀 취약계층에게 훨씬 더 이렇게 가혹하게 다가오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취약계층을 늘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좀 따뜻한 마음을 저부터 좀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7211님이 이런 의견 주셨어요. 교수님 말문 터지시니까 정말 말 잘하시네요. 맞는 말씀뿐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658님,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계명대학교도 감사합니다. 사립대면서 거점병원으로 내주시어서. 네. 교수님,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들, 그리고 각자 사회적 거리두기에 열심히 하고 있는 국민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제가 이번에 헌정곡 상록수를 들으면서 국민들 생각이 가장 많이 났거든요. 네. 저희가 최일선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선물 같은 거 많이 보내주시고, 동영상 촬영해서 코로나19 환자 진료하다가 선생님이 아프면 안 된다, 네. 이런 것들 어린이들도 많이 보내줬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의료진이다 보니까 최일선에서 싸웠던 것뿐이고, 사실은 그런 어떤 간식들, 선물들, 그 다음에 염려하는 마음, 이런 거 보내주신 국민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2달 동안 열심히 싸울 수 있었고 이제 좀 극복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이번 기회에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계명대학교 대구 동산병원 김동훈 교수님이었습니다. 앞으로 라이브 비데이 많이 들어주시고 어느 정도 끝나면 다시 한번 나와주세요. 교수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네. 무심천님, 현장에서 애쓰시는 모든 의료진 분들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교수님도 우리 의료진도 조금만 힘을 내주십시오. 라디오 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조진주 씨. 정부가 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90조 원 규모의 고용 기업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직접적인 고용 안정을 위해 10조 원을 투입하고 4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신설해 기간 산업을 지원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은 불가피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규모는 상당 부분 될 것 같고 대부분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하루 11명 늘어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일부 국립휴양림과 수목원 등 야외시설 운영이 재개된 가운데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후 항체가 형성된 확진자 25명 가운데 12명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이 분석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규모를 놓고 이견을 보이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일단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준 뒤 기부를 통한 자발적 반납을 유도하는 방식의 절충안을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예전 같진 않겠지만 계속 똑똑해진다. 쏙 인터뷰. 속 인터뷰 이어갑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던 6년 전 4월의 봄. 왜 정부는 구조하지 않았을까? 아직까지도
풀지 못하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당시 공무원들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내용인데요.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병우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국장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근혜 정부 당시에 공무원들이 조사 활동을 방해했습니까? 예, 방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예. 했어요? 그러니까 2015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네. 2015년도에 그 당시 일기특조위라고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기특조위에서 신청 사건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 행적 포함해서 그 청와대 대응이 적절했는지 이 사건이 의결로 올라옵니다. 소위원회에서. 예. 그래서 이제 소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니까 그때서부터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방해를 할 것인가를 같이 공동 모의를 했고요. 네. 모의란 핵심은 그 당시에 조사를 총괄하는 진상규명국장 선임건이 있었고, 그리고 공무원들을 증원해서 파견을 해야 됩니다. 네. 약 17명이나 되는데 그 사람들을 파견하지 않도록 이것을 미리 모의를 해서 준비를 하고, 실제로 11월 23일 날 전원위원회에서 그 조사건이 통과가 됩니다. 통과가 된과 동시에 23일 날 아침부터 진상규명국장 그 임명을 중단시키고, 네. 이 파견돼야 되는 공무원들 파견을 중지를 시킵니다.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청와대를 통해서 인사혁신처로 명령이 서로 전달이 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모든 이런 행위들이, 범죄 행위들이 이루어진 거로 저희들이 판단을 한 거죠. 국장님, 누가 그랬습니까? 예, 예. 어떻게 모의하고 방해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확인한 자료로는, 네. 그리고 진술로는 비서실장, 그 당시 이병기 비서실장부터 해서 이병기 비서실장이요. 그리고요. 예, 이병기 비서실장, 그리고 그 당시에 정무수석, 그리고 현기환 정책, 정무수석. 예.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정책조정수석. 현정택 전 정책주석. 현정택. 예, 잘 알고 계십니다. 이병기, 현기환, 예, 예. 현정택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정진철 인사수석 있었죠. 예. 그리고 다른 공무원들 누굽니까? 이름 좀 예. 불러주세요. 예, 근데 죄송한데 예. 그 이름은 저희 더 이상은 저희들이 좀 무기명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아니 이게 잘못한 사람들인데 왜 그 사람들이 이름을 가립니까? 예, 아직 그 기소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 저희들은 이제 수사 요청을 하는 단계니까요. 네. 예, 일단 자료에서 저희들이 대부분 다 특정을 해서 알겠습니다. 19명을 특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병기, 현규환, 현정택, 정진철은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예. 지난해 대검찰청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면 예. 재수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조금 수사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자주 만나지를 못했는데, 어쨌든 요즘은 특수단에서 특조위 조사 방해건을 집중적으로 좀 수사를 할 거라고 들었고요. 네. 오늘 아침에 그래서 압수수색도 여기저기 좀 이루어진 것 같고. 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에서 특별수사단에서. 예. 뭘 찾겠다고 들어간 거예요? 이거 조사 방해입니까? 예, 조사 방해 건으로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알고 있는데, 네. 조만간에 한번 만나서 예. 조금 얘기를 들어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예. 이 조사단 검사들 만나 보면 좀 의지가 있습니까? 하려는 의지가 있고 열심히 합니까? 예, 그 부분을 제가 바로 말씀드리기가 좀 깝깝하긴 합니다. 깝깝하면 열심히 안 한다는 거네요. 아니,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요. 지금 너무 지금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시는 거 보면 조사단 수사단 열심히 안 합니까? 누가 열심히 안 합니까?
아마 선거 때라서 좀 주춤하는 측면도 있었을 것 같고요. 예. 그럼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고. 선거 때고요. 예. 예, 일단 선거하고 세월호 조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검사들은 그냥 수사하면 되죠. 예, 뭐 그쵸? 그럴 수 있죠. 예, 예. 예. 그런데 열심히 안 그래서, 한다. 예, 예, 저희들은 어쨌든 앞으로 더 좀 기대를 하고 예.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또 수사 요청을 할 거거든요. 다음 주에도 하나 합니다. 네. 그리고 계속 수사 요청을 할 거고 어쨌든 공조하에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해경에 대해서 검찰이 그 특별수사단에서 열심히 수사다가 하다가 해경에 대해서도 구속영장도 치고 했습니다. 그 해경의 조사 구조를 아직 하지 않은 부분, 그 부분은 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어제 아마 재판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고, 그저께구나. 네. 그저께 아마 첫 재판이 열렸는데, 일관되게 지금, 행위들을 부인하고 있는 거로 지금 나왔고요. 예. 그 부분은, 특수단도 예. 아마, 그동안 조사했던 자료들을 통해서 열심히 할 거로,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네. 부분은. 홍혜정님은 이런 의견 주셨어요. 국가는 무조건 구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구조할 수 있었던 시간에 구하지 않았던 그 모든 행적들 다 찾아내서 벌 받을 사람은 꼭 처벌해야 합니다. 기쁨이님 이런 의견 주셨어요. 국민이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예. 특조단에서 그 특별수사단에서 그리고 우리 그 진상규명국에서 특별히 어떤 부분은 꼭 밝히겠다 이런 그 중점적으로 지금 집중하는 사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일단 앞으로 보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그 당시 그 참사 당에서부터 그 청와대에서 계속 밝혀왔던 부분들이 조금씩 그 부분에 좀 이상한 정황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어서 예, 그 부분들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저희에게 증거 자료로 제출했던 데이터들이 예.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그 부분을 보강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세월호 관련된 그 청와대 문건들을 그 기록소에 그냥 대통령 기록소에다가 봉함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어느 정도 봐야 청와대 기록들을 조금 봐야 이 진상이 조금 낱낱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네, 당연히 그래서 저희들도 네. 조만간에 수사 요청을 좀 또 하면서 네. 그 부분이 왜 필요한지 예. 이런 부분들을 좀 강하게 어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누가 안 보여주는 겁니까? 법적으로 안 된다고 법원에서 지금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직 직접 요청을 하지는 않았는데 왜냐하면 네. 특수단이 얼마 전에 그 대통령 기록물을 지금 법으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등법원장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해야지 보게 돼 있고 일단 특수단이 특조위 조사 방해 관련해서 그 문건들을 예. 아마 전부 다 입수하는 건 불가능했을 거고 관련된 정황들을 입수를 한 거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참사 당일을 비롯해서 그 골든타임 그리고 약 2, 3일 그 정도의 분량들은 전부 다 입수를 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아직 못 받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어렵죠. 그것을 받는다는 게 어려워서 예. 그 절차에 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기가 어려우면 네. 진실을 밝혀내기가 그만큼 시간도 걸리고 어렵다는 뜻이어서 예. 조금 더 예. 진실을 규명하려면 그런 자료도 보고 수사도 하고 조사도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장벽이 있다, 어디에서 고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누가 막는다 얘기를 실명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떠들기라도 할 거 아닙니까? 누가 안 줍니까? 누가? 예, 저희들이 아직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밝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러나 국장님 얼른 누구한테 요청을 했고 내가 누구 법원장한테 요청을 했어. 그분은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방송 시간에 그분을 칭송하는 방송으로 이렇게 잘 알겠습니다. 네. 9589님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100년이 걸려서라도 좋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6663님, 이번에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동시대에 사는 우리가 다 같은 범죄자요, 죄인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국장님 고생 많은 거 아는데 좀 더 힘써 주시고요. 특조위의 마지막 과제, 계획 이런 얘기 마지막으로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야 원칙적으로 진상이 드러날 때까지 저희 조사관들 포함해서 저까지 모두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이 있다면 책임자, 위법 행위가 있다면 범법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받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병우 특조위 진상규명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오후 5시 5분부터 7시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속닥속닥 쑥떡쑥떡 오늘 비대위 기자실에선 과연 어떤 소리가 날까요? 들어보시죠.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비대위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KBS 디지털 뉴스부 김기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난주 총선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개표 방송 한답시고 또 네. 주 선배도 그 개표 방송 하셨잖아요. 아니 저희는 준비는 안 했어요. 저희도 준비 안 했는데 네, 저희는 그거 준비 안 너무 했어요. 힘들더라고요. 해보니까 어떤 점이 힘들던가요? 이게 쉬지 않고 떠들어야 되니까 아는 건 별로 없는데. 개표 방송 때 계속 떠들어야 됩니까? 네, 이게 저희가 모바일 개표 방송이어가지고 이제 뭐 시청자하고 소통하면서 했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는 총선이나 대선 때 네. 가장 크고 중요한 기사를 써야겠다고 선거 때까지 끝까지 쫓아다녔거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선거 끝나면 아파서 쓰러져서 병원 가고 막 그랬어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네. 근데 다른 기자들도 이런저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선거 치르고 나면 아픈 사람들 많을 텐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네? 아주 괜찮네. 괜찮습니다. 네. 자, 김기아의 묻힌 뉴스 브리핑.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뭔가요?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이기도 하고 네. 절대로 묻혀서는 안 되는 사건. 네. 근데 사실은 약간 재미가 없어서 약간 좀 묻히는 그런 사건인데요. 세월호인가요? 바로 사법농단 사건입니다. 사법농단 이거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헌법농단이고 이게 법의 근간을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린 사건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 재판이 길어지고 연관자 많다 보니까 뉴스가 자주 나오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네. 그런데 이 기획 기사가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네. 박근혜 정부 입장에 맞춰서 판결문을 고치고 네. 또 법원 조직을 비호하기 위해서 수사 기밀을 빼돌린 판사들. 네. 이분들을 사법농단 판사라고 부르죠. 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면 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민걸. 네, 그리고 신광렬,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신광렬, 임성근, 네,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이태종, 그리고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심상철, 네, 성창호 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성창호, 조희연, 네,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방창현. 네, 이분들인데요. 물론 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그런 분들 많이 있지만은 이제 이번에 지난해 3월에 이제 대법원이 사법농단 연루 판사 8명이 기소가 되니까 재판 업무에서 손을 떼게 했거든요. 네, 이분들은 예, 이분들 너희에게 재판을 좀 맡기면은 네. 사법부 신뢰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이유였어요. 사법농단 판사가 많습니다. 엄청 근데 많아요. 이 8명은요. 그 혐의가 크고 중요해요. 헌법농단, 사법농단의 혐의가. 그래서 이분들은 일단 재판은 못하게 이렇게 떼어놨습니다. 손을 네. 떼게. 그리고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네, 너무 봐줄래야 봐줄 수 없는 그런 분들인데.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최근에 이제 재판 업무에 다시 복귀를 했거든요. 복귀했어요. 예, 복귀를 해가지고 소리 소문 없이? 예, 소리 소문 없이 또 그냥 재판에서 무죄 받고 그리고 동료 판사들이 이분들 풀어주거든요. 그렇습니다. 직권 남용, 직무유기 이런 부분은 되게 헐겁게 요새 막 풀어줍니다. 굉장히 설명해야 되는 그 판결을 할 때 굉장히 엄격하게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이제 유죄가 많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재판 업무가 배제된 한 1년 정도 시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놀았죠 그때? 그동안
재판 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이 됐어요. 재판을 안 받았는데 재판 수당을 받았어요? 재판을 이제 재판을 진행을 안 했는데. 안 했는데? 네. 이게 적은 돈이 아니라 몇백만 원씩이에요. 많게는 뭐 한 500만 원 돈까지도 받았는데 재판을 하지도 않았는데 재판 수당을 받은 겁니다. 이거 아니네. 이거는 판사님들 잘못했네. 그렇죠. 근데 사실 뭐 판사님들 하는 일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재판하지 않습니까? 네. 본인들은. 네. 근데 본인들이 이렇게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에 물어보니까 사법 연구 업무를 맡겼다 우리가. 사법을 연구하라는 업무를 맡겼는데 이게 크게 보면 재판 지원 업무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건 말이 안 되죠. 판사님들 왜 판사님들을 일에는 이렇게 관대. 네, 그 관대해요. 우리한테는 이 판사님들 제 판사이기도 한 네. 분도 여럿 있거든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 아는 사람이 뭐 아닌데. 이런 느낌. 아 이분 피고인석에 앉아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KBS 취재진이 KBS 취재 잘했네. 예, 유호영 기자하고 백성 기자가 그 취재를 했는데 네. 그럼 혹시 사법연구 실적이 엄청나게 큰 건 아닐까? 혹시 네. 엄청나게 사법연구를 잘해서 그런 건 아닐까라고 취재를 해봤는데 한 발 더 치고 들어갔습니다. 네, 치고 들어갔더니 대법원에 따르면 연구 관련 보고서를 한 건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건도 없죠. 이분들 네. 그런데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러면 혹시 다른 법관들은 어떨까? 네. 한 번 더 물어본 거예요. 그래 물어보니까 사실상 거의 모든 법관들이요. 재판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이런 재판 수당을 계속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판사님들 이렇게 일 안 하고 돈 받고 일 안 하고 돈 챙겨주고 그러면 뭐 배임 횡령 이런 걸로 다 유죄 때릴 거야. 그러니까요. 근데 본인들은 이거 아무것도 안 하네. 그거 확인해 보니까 예. 지난해에 재판 수당 받은 이제 판사가 2,900여 명 법관 가운데 2,700여 명이에요. 네. 전체의 93%인데 그럼 7%는 뭐냐? 이분들은 휴직하시는 분들, 정직하는 분들, 네. 해외 연수 가는 분들. 그래서 다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냥 나눠 쓰셨네요. 받아 쓰셨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중에서 한 번 더 물어본 거예요. 그럼 네. 이 중에서 실제로 재판에 투입되는 판사 몇 명이고 몇 명이나 됩니까? 재판 업무 안 하는 판사 몇 명이냐라고 네. 물어보니까 대법원이 파악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대법원이요. 예, 대법원. 아, 근데 김영수 대법원장님. 요거 조금 네, 이거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렇게 답변을 한 거를 뭐 저는 기자니까 보통 이럴 때 어떤 식이냐면은 진짜 몰라서일 수도 있고 이거 아니죠. 아니면은 네. 몇 명이다라고 하면은 그럼 그 사람들 왜 주냐 이렇게 또 물어볼 거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017년부터 3년 동안 이렇게 재판 수당 명목으로 지출된 금액이요 최소 100억 원입니다. 100억 원이요? 예. 3년간 100억 원이요? 네. 전직 판사의 전원에 따르면요 이게 업무 대가라기보다는 그동안 그냥 월급 보전 수단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본봉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당 명목으로 좀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다. 그래도 명목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크게 해석을 하셔가지고. 왜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이제 법을 잘 지키셔야 할, 그 잘 엄정하게 따지셔야 할 그 판사님들이 이렇게 이분들 받았다고. 이 사법농단 판사들이 이렇게 헌법을 어기면서 이렇게 박정희 죄송합니다. 네. 박근혜 정부나 네. 그 청와대에 잘 보이려고 했는데 결국 나중에 보면 해외 연수 자리 하나 늘려달라, 돈 좀 더 줘라, 뭐 이런 거였어요. 맞습니다. 네. 되게 그 결과를 보고 굉장히 허탈한 분들이 많았는데요. 네. 그리고 근데 그뿐이 아니라 그 본래 지급 대상이 아닌 그 해외 연수 법관, 그러니까 네. 해외 연수가 있으면 재판 수당 받을 리 없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과 직원들에게도 원래 그 수천만 원의 수당을 지급했다가 지난해 감사원에 걸려가지고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판사님들 법 좀 지키세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좀 법 좀 지켜주세요. 그렇습니다. 홍승표님 법리적 격리 필요합니다. 네. 법리적 격려가 아니라 격리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최은정님 KBS 앞으로도 검찰발 기사 말고 지난하지만 재판 과정 취재도 부탁해요. 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아무튼 이 취재 잘했습니다. KBS. 네. 네,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한 거 아니고 아무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묻힌 뉴스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그 최근에 그 엠번방 사건 관련해서도 많이 주목을 받긴 했는데 저희가 그 다크웹이라고 기억하시죠? 웰컴 네. 투 비디오 요 네. 사건. 그러니까 뭐냐면 세계 최대 수준의 아동 성착취 영상물 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이 알고 보니까 한국인이었다. 알고 보니까 한국인입니다. 예, 전 세계적 망신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분이 손정우라는 분인데 네. 이분이 잡혔는데 아동 청소년법 위반 등의 혐의로 1년 6개월을 선고를 받았어요. 우리나라에서. 겨우. 그때 이제 감형된 원인이 뭐냐면 신혼이다. 결혼을 해서 좀 깎아주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고 뭐 네. 이런 이유. 그렇죠.
이분은 젊어서 결혼해서 깎아줬어. 네. 놀라운 이야기죠. 어제는 의대생이어서 깎아준 맞습니다. 경우 있었어요. 네. 나이 많아서 깎아주고 나이 적어서 우리 판사님이 이렇게 따뜻해요. 관대해요. 그런데 장래가 촉망된다고. 이상하게 자기 주변 사람들 그리고 비싼 변호사를 사면요 굉장히 급 관대해지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1년 6개월을 선고를 받았는데 겨우. 근데 27일에 나올 예정이었어요. 아이고, 원래. 네. 벌써 이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네. 석방되지 못하게 됐습니다. 네. 석방은 되되 네. 한 번 더. 네. 물을 건너간다면서요. 이게 묻고 더블로 네. 이제 가실 예정인데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손 씨가 이제 미국으로 송환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서울고등법원이요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미국에서 손 씨를 좀 보내달라. 네. 우리 쪽에도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손 씨를 우리가 한번 또 처벌을 해야겠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어요. 근데 이게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유가 뭐냐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예. 생각해보니까 도주할 만할 것 같아. 저 같아도 정말 도망치고 싶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손 씨의 출소일 전후해서 검찰이 4월 말쯤에 다시 구속을 해서 네. 인도 심사를 청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으로 보냅니까? 네. 그래서 일단 미국에서는 이제 인도 요청 대상 범죄 중에서 네. 국내법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하고 예. 또 우리가 이번에 그 일사부재이기 때문에 한 번 이제 처벌 네. 받은 거로는 또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국제 자금 세탁 요걸로 이제 범죄 인도 절차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건너간 다음에는 미국 검찰이 어떤 혐의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진다고 합니다. 네. 미국 감옥은요. 정말 무섭대요. 한국 조폭 중에 한 분이 네. 사고를 치고 미국으로 갔는데 네. 작은 일로 감옥에 갔는데 네. 밤마다 울었대요. 덩치가 120kg고 그러니까요. 근데 자기가 그 덩치 큰 백인 흑인 네. 특별히 멕시칸 갱 사이에서 무서운 형들. 네, 밤마다 울었대요. 그럴 수 한국 있을 것 감옥으로 같습니다. 가고 싶다고 계속 울었대요. 이분도 좀 눈물 나오겠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분 손 씨 보내달라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네. 미국인 피해자가 있어요. 피해자가 예. 많겠죠. 예, 그래가지고 미국 검찰이 이 미국 법에 따라서 처벌하겠다는 이게 재판에서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밝혔거든요. 네. 그래서 손 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요, 우리나라는 1년 6개월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미국에서는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 범죄 혐의가 뭐였죠? 이제 그 3천여 개가 넘는 이 아동 성착취 영상을 국제적으로 유통을 시켰는데요. 거기에 미국 피해자도 있다고요? 미국 피해자도 있는데 미국은요 소지만 해도 이제 무조건 징역이 떨어지는데 이용자에게 최근에 징역 15년형이 선고가 됐었거든요. 네. 이용자가 소지자에게 60년 선고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분은 1년 6개월이 아니라 한 160년 정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처벌이 사실 이 아동 성착취물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은 미국 수사기관은 이 아동 성착취 범죄를 이 강요와 협박에 의한 강탈 성범죄다라고 아예 딱 규정을 하고 있어요. 성범죄죠. 성범죄도 굉장히 강한 예. 쪽으로 보고 예. 있는데 살인, 납치에 준하는 중범죄로 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요, 미국 법원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아동 성착취 영상을 팔거나 유통하면 최소 일단 5년형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 국토안보국 산하의 수사기관 국토안보수사국에 따르면요, 이번 건 경우에는 특히 미국 수사당국이 의지가 강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팔로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축하드린다고 해야 되나 이분한테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만 미국으로 가면 1년 6개월로 한국에서는 거의 정말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손정우 씨 제대로 처벌받기를 받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어요. 얘를. 네. 우리나라 사람 중에 서버를 사이트를 외국에다 두고 많아요. 아동 성착취, 아동 성범죄 이로 돈을 버는 사람들 많은데요. 네. 이분들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명심해야 돼요. 미국 감옥이요 무서워요. 죽어 밤마다 울어요. 120kg짜리가 자기 정말 무서웠대요. 네. 알겠습니다. 봄날님 판사 중에 휴머니스트들 참 많네요. 우리나라 법 판사님들 그렇습니다. 5383님 뜻 있는 분들은 어렵게 사법농단 세력을 재판정에 세우면 뭐합니까?
현 사법부도 실망스럽습니다. 사법부 개혁 정말 제대로 해야 국민 모두가 공정한 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로 들어간 몇몇 분들은 판사들 탄핵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기대가 큽니다. 네, 0049님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한 나라입니다. 거짓이 정도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가슴 아픈데요. 네, 기자들의 수다 지금까지 KBS 디지털 뉴스 김기아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정체 절정의 시간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외곽고속도로 대부분 구간에서 많이 밀리지만 특히 송내를 중심으로는 양방면 모두 10km 이상씩 정체 꼬리가 깁니다. 경기 동쪽에서도 하남 일대와 또 송파 지나는데 양쪽 다 어렵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바란부터 화성휴게소까지 10km 밀리고 또 매송에서 용담터널, 일찍에서 금천까지 답답합니다. 평택 시흥간고속도로 시흥 쪽은 송산 마도 일대 지나는 데만 10km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부권에서는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하만 2터널 부근과 대저 분기점에서 덕천 쪽으로 밀립니다. 연결되는 중앙고속도로 부산 가는 길로도 대저 분기점부터 삼락까지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학교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변함없이 함께합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모두 정숙해 주십시오. 재판 5분 전입니다. 재판부 입장하고 변호사들 들어왔습니다. 사건 번호 0422. 그럼 오늘 재판 시작합니다. 함께할 두 변호사 소개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출석하셨습니까? 네, 양지열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출석했나요? 네, 출석했습니다. 네. 선거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분도. 네. 저희는 출마한 적이 없어요. 아니 근데 선거 방송에 여기저기 다 나오시더라고. 이게 정치에 변호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잠깐만요. 네. 국회의원은 입법부 아니겠습니까? 네. 법과 관련된 거니까 뭐 변호사가 가는 건 뭐 사실 제일 많이 영향이 있죠. 그렇죠. 저희 밥줄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밥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에 따라서 저희가 일을 하는 거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희가 현역 정치인으로 뛰어든다는 문제하고 별개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국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네. 중요하죠. 모든 사람에게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국민에게 생활에. 예. 네, 그렇습니다.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했는데요. 아까 말했던 사법농단, 사법개혁 분야는 좀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은 법사위 구성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법사위에 이제 배분을 하는데 또 법사위는 예전 관례대로라면 야당 몫이죠. 예, 법사위원장은. 의장을 이제 여당이 하면 야당한테 법사위 위원장을 줍니다. 네. 이 야당에 누가 법사위원장을 맡을 것이 첫 번째 봐야 될 부분 같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좀 이른바 선수 검찰개혁이나 선수들이 한 10여 명 정도가 당선이 됐습니다. 네. 이분들이 국회의원으로서 법사위 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이 전 중요하다. 뭐 눈에 띄는 분은 뭐 최강욱 당선자, 네. 김용민 당선자, 김남국, 이탄희, 이수진 뭐 이런 쟁쟁하네요. 의원들이 법사위원으로 포진이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라고 아니 근데 생각됩니다. 그분들이 5명이 다 들어가면요. 그 야당하고 협상하는데 그리고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좀 몇 명밖에 못 갈 것 같네요. 뭐 실무진 차원에서 몇 명 정도일 거고 다 들어가긴 어려울 것 다는 같고요. 못하겠죠. 그러니까 뭐 법사위도 법사위지만 그럼 들어가서 과연 무슨 일들을 해야 될 것이냐에서 공수처 관련 법안들이 1차적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이게 실제 설치되고 운영되는 후속 법안들이 계속 작업을 해야 되고요. 네. 그거에 앞서서 이제 검찰 개혁까지가 밑 작업이 돼 있다면 사법 개혁도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법원도 그걸 당연히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 특히 법원 행정처 중심으로 운영이 됐던 법원의 인사라든가 행정 같은 거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 논의 시작하고, 저는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법관 탄핵에 관한 문제들도 아마 좀 거론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렇죠. 주요한
화두로 오를 것 같습니다. 이탄희 당선자가 계속 선거 직전부터 그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사법농단 특히 관련해서 무죄를 받았던 직권남용죄 네. 그 판사들에 대해서 헌법 위반이 됐는데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서 무죄다. 이거는 헌법 위반이면 탄핵 사유 아니냐라고 그렇죠. 주장을 했었고 네. 만약 법사위원으로 간다면 그 주장에 얘기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탄희 당선자는 법사위원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탄희 당선자는 아까 거론된 분들 중에서는 제일 많아 보이는, 제일 높아 보여요. 이탄희, 김용민 네. 아무래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이탄희 전 판사가 네. 이게 그 사법농단이나 법관 탄핵에 대해서는 그렇죠. 좀 그 앞장을 서고 김용민 당선자는 검찰개혁으로 네.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 박범계나 뭐 예전에 있었던 분들 몇 분 또 있고 네. 뭐 그렇게 한다면 뭐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야당 쪽에서는 어떤 권성동 의원이 올 것 같아요. 또요. 근데 뭐 별 이번에 대안이 없어요, 사실. 김웅 당선자 있잖아. 김을 당선자는 네, 그 뭐 초선이라서. 법사위는 갈 텐데 네. 법사위원장을 또 권성동 설마. 저는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진짜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없어요. 눈에 띄는 3선, 4선 이상의 법조인 출신이 없거든요, 별로. 어렵네요. 벌써 원래 지금 돼야 될 사람이 다 떨어져 버려가지고 후두둑 다 떨어지는 바람에 네. 권성동 의원이 복당을 한다 그러면 법사위원장 가능성 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복당은 아직 안 해주고요. 네. 김도분 있잖아요. 네, 이거 뭐가 다른 거죠? 그러면 김도빈이나 뭐 권성동이나 네. 둘 다 검사 출신이고. 네. 네. 갈 길이 좀 머네요. 네. 또 공수처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공수처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애초에 통과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설치위원회도 만들어졌고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나마 좀 안심을 해야겠죠. 뭐 안심을 왜 하냐면 일단 야당에서는 선거 과정 중에 공수처법 없애겠다고 폐지를 했잖아요. 공약으로 들었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법.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안이 통과가 됐다는 거하고 실제 세부적으로 이제 야당, 여당 추천위원들을 통해서 어떻게 공수처를 꾸밀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할 뻔했는데 이제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놓고 봤었을 때 여당이 180석 사실상 차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인원을 꾸미는 데 있어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뭐 부속 법령들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실제 그래. 이게 거의 건축으로 따지면 방 정도만 빼대만 나와 만들었다고 있고 하긴 인테리어는 하나도 안 하나도 안 되어 했어요. 거라서 세부적인 예, 그 기술적인. 부분들이 남을 거예요. 저는 좀 공수처장 부분이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7인입니다. 7인 중에 6인이 찬성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야당 몫이 이제 2개 아니면 1개가 되는데 미래한국당 설치 부분하고 연관성이 또 있습니다. 그럼 또 미래한국당을 만약에 교섭단체로 구성을 한다면 여당 입장에서는 또 더불어시민당 위주의 또 원내교섭단체 하나 만들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아직 공수처장 때문에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대로라면 야당은 1명 정도만 갖고 있거든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도 1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뭐 그래서 지금대로라면 여당이 원하는 쪽으로 뭐 공수처장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뭐 어쨌든 저쨌든 간에 공수처장 임명부터 좀 크게 다툼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삿바싸움 뭐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뭐 정치는 계속해서 싸우는 거죠, 뭐. 네. 어제 그 최강욱 전 공직기강 비서관 네. 그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인데요. 재판이 있었어요.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라고 하는데. 그렇죠.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준비기일 같은 거죠. 예. 준비기일인데 직접 준비기일이었나요? 준비기일이 아니고 첫 공판이었어요. 첫 공판인데 이제 혐의 사실 관련해서 조사를 안 하고 기소하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네. 통상 같으면 조사를 하면서 걸릴 건 다 걸르거든요. 네. 피의자죠 그때는. 네. 기소가 된 피고인을 표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첫 공판에서 조사 과정이 돼서 16시간인지 뭐 300 몇 시간인지 지금 서로 말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같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 네. 그래서 재판장이 상당히 좀 단독 판사긴 한데 이거 제대로 정리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조사를 안 하고 기소를 했기 때문에 뭐 예정된 문제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검사가 기소한 거하고 변호인의 방어하고 많이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요. 어쨌든 인턴 증명서를 그 허위로 떼어줬다. 아니면 과장으로 떼어줬다. 뭐
허위라고 검찰에서 주장하고 그렇죠. 있는데 이런 혐의로 기소된 경우가 있습니까? 있죠. 있어요? 정경심 교수. 최근에 있죠. 최근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조국 전 장관과 관련돼서 유일하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 전 장관 결국 자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런 얘기를 최강욱 당선인도 했죠. 이게 채용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채험 과정이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인턴이라는 이름으로 사원들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데리고 있으면서 일도 시켜보고 물론 그때도 어떻게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이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그런 인턴도 아니었고 고등학생이 글자가 들어 법무법인에 가서 했던 일인데 그럼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봤었을 때도 진짜 그 의미 있는 일을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확인서를 가지고 그게 뭐 대학원이나 대학의 입시에 쓰인다는 게 아주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내용을 했든지 간에. 그런데 그걸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라는 게 과연 맞느냐. 그러니까 뭔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최소한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확인서는 몇 시간이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정도의 그렇죠. 강도로 일을 해야 되고 이게 명확하게 정해진 다음에 그걸 위반을 했네요라고 되는데 이거는 애초 전제 자체가 뭘 어떻게 해야지 맞는 건지가 도덕과 없어요. 법의 선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이 그거예요. 이런 건 제가 알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 만약에 저는 모릅니다. 위조를 했고 허위로 떼줬는지 알 수가 없는데 허위로 떼줘서 그것이 제출이 돼가지고 업무가 방해됐으니까 기소된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굳이 막 하나하나 다 엮어서 생각을 해보면 구성요건, 형법상 구성요건 생각해보면 뭐 비슷하게 엮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위기에 의해서 업무가 방해됐다. 근데 이제 최강욱 변호사 뭐 당선자 입장에서는 일단 첫 번째 그런 인턴을 했다라는 거 첫 번째 있고요. 인턴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이게 인턴 증명서가 학교 입학 시험에 쓰일지 몰랐다라는 얘기. 업무 방해죄 고의가 없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또 여러 사람이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줬는데 왜 나만 처벌을 선택적으로 기소를 했느냐 이런 얘기까지 그 부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그 부분 주장할 수 있겠죠. 대법원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법원에서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논의하는데 이번엔 좀 강화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오늘 강화시키겠다. 기존의 판례에서 선고했던 것보다는 양형 기준 자체를 높이겠다라는 거였는데 양형 기준이라고 하는 게 뭐 아시겠지만 이 각 재판부 전국에 많은 법원들이 있잖아요. 많은 법원에서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좀 뿔뿔이 판결이 나오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놓자라는 건데 저는 근데 이걸 이렇게 중요시하는 것 자체가 약간 필요한 작업은 맞는데요. 그 이전에 오히려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정형은 지금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같은 경우 5년 이상 무기징역인데 실제로 선고되는 걸 보니까 길어야 뭐 5, 6년 이런 정도가 되니까 좀 세게 양형 기준을 잡자 이런 건데 그걸 넘어서서요. 지금 우리 언론에서 그리고 검찰에서도 성착취 영상이라는 표현을 쓰긴 썼어요. 근데 표현을 썼는데 실제 법에는 정확하게 성착취 영상이 뭔가 이런 것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양형 기준만 만들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저는 이 경우에는 조금 더 원천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가 필요하다. 입법의 문제 같아요. 사법에서 할 수 있는 건 있는 법안에 대해서 기준을 만든 거고요. 추후 21대 국회에서 가장 뭐 중요하게 빨리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관련된 디지털 성범죄 입법을 빨리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회가 일을 좀 해서 법을 좀 만들어놔야 된다. 이제 좀 하겠죠. 이제 핑계도 없어요. 여당이. 패스트트랙 얘기하잖아요. 5분의 3입니다. 180석. 넘어가 버렸어요. 190개 가깝습니다. 국회를 그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일 안 할 수도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일 안 하면 핑계가 이거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이제. 에이 국회의원들 그렇게 깔보지 마십시오. 이번에도 일 안 할 수 있어요. 깔보는 게 아니라 그분들 다 내공 있습니다. 놀거나 이거 공전시키려고 국회를 공전시키려고 틈만 있으면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국민들이 그만큼 줬으면 그래서 힘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당에서도 굉장히 걱정한다 그러더라고요. 걱정스럽습니다. 마무리할까요?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해주세요. 뭐 저는 180석이라는 게 보수든 진보든 거의 처음이거든요. 190에 가깝잖아요. 그만큼 유권자가 힘을 준 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를 수밖에 것이다. 없다. 잘해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재판 5분 전 양지열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4781님이 정치는 싸움이다. 듣고 싶은 멋진 말씀입니다. 평소에 이런 말씀 자주 해주세요. 얘기했습니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마칠 시간입니다. 퀴즈 정답은 3번 국민의당이었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라이브 비데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